어? 너무 슬프니. 노래 중에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나 진짜 모르는데 알수 있잖아 그거. 네. 근데 눈빛으로도 강제추행이 되는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쳐다본 걸로는 강제추행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그 강제추행이라는 게 네.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막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뭐 사실 뭐 그냥 옷깃이 스쳤다, 이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안 있어요. 됩니다. 네, 옷깃 스친 건 인연이지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신체와 신체가 접촉을 해야지 강제추행이 되지. 뭐 신체를 어느 부위로 접촉을 하든 뭐 어깨로 접촉을 하든 하여튼 손으로 접촉을 하든 뭐 어떤 부위와 부위를 닿게 하든 신체 접촉이 있어야 되지 눈빛이나 옷깃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근데 친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계단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었고 그 앞에 여성분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걔가 계단에 발이 걸린 거였어요. 하면서 이제 발이 팍 했는데 네. 그 손이 그 여자 엉덩이를 팍 쳐버린 거예요, 세게. 근데 그 여자가 흠칫 놀라면서 쓱 보더니 도망을 가버렸다고. 사과도 할 겨를이 없이. 그래서 걱정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네. 윤변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과연 되는지. 안 됩니다. 다음. 아니 그렇게 너무 짧게 설명해 주시면. 이거 안 되잖아요. 고의가 없잖아요. 고의가. 대신 이제 입증의 여부가 남아 있겠죠. 만약에 여성분이 먼저 이렇게 놀라서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고 뭐 이제 혹시 추행을 하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걸려 넘어지는 게 이제 맞다면 CCTV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된 거라면 고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의범. 궁금한 거는 우영우 이전에 범죄의 그거는 뭐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제 친구들이 리뷰를 해주는데 그 우영우 말고 그 우영우를 가르치는 변호사가 있어요. 권민석이 이름 뭐더라? 있나? 이름 몰라요. 그 변호사님 닮았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회사에 우영우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우영우는 없고 이동엽은 있다. 우영우 못지않은 이동엽. 강제추행이라는 건 형법 제298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이라는 건 만지는 걸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눈빛만으로 강제추행되지 않습니다. 옷깃만으로는 옷깃은 인연이다. 그래서 여기 폭행 협박으로 돼 있는데 근데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거를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죠. 폭행 협박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고의로 좀 유도를 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그건 폭행 협박은 없었잖아요. 오늘 손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상 용어로는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이렇게 만지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행한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비추어 보면 그 기존의 또 판결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강제추행의 경우에 초범, 진짜 생초범이다. 설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게 물론 추행의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복해서 만졌다거나 이게 아주 좀 질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일회성 터치라든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거 성범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이라든지 신상정 보호라든지 뭐 판사에 따라서 일회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안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이 성범죄로 이게 전력 나오면 아주 이게 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죄가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아주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고 그런데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고소나 신고를 당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일단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게 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물증이 없이 인증,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만으로도 죄를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무고죄도 많으니까 그 무고죄 하나 걸리면 진짜 인생 훅갑니다. 조심하세요. 전부 다.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놈도 그 놈도 진짜 나쁜 놈이에요. 혹시 그러면 친인척이나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친인척 간에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부부간에도 이제 뭐 부부간에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게 인정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부간에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안 됐어요. 뭐 동거 부양 협조 의무와 또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부부 사이에는 그런 합의나 이런 게 사전에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는데, 이제 그게 뭐 한 7, 8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바뀌었어요.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뭐 그런 이제 자꾸 만진다거나 그 성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 강제추행 강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제추행을 만약 했는 경우에 합의가 되는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를 언제 하는 게 좋냐,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이 성범죄로 일단은 이력이 남는다는 것 자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합의 시기는 고소 전으로, 고소되기 전에 서로 이야기가 좀 오갈 때 그때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고, 그것도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 혼자서 합의 보려고 그렇게 자꾸 끙끙 앓지 말고 제발 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 저만 해도 그런 합의는 수백 건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의 정확한 시기나 타이밍을 제일 잘 알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고소 전에 합의하면 이제 서로 고소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 안 묻기로 하고 이제 그에 합당한 이제 그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민형사소송 제기 안 하는 걸로 하고 합의서 딱 쓰고 마무리를 합니다. 합의금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강제추행 1회 정도의 그 전력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는 거죠. 도저히 내 상황으로 그걸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하면서 그렇게 합의 시기를 조금 늦춰야 되겠죠. 대신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한 상태에서. 근데 고소를 하고 나면 상대방도 카드를 하나 쓰는 겁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과 고소 이후에 합의하는 것은 합의금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CCTV라든지 아니면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정도? 근데 한 공간에 있다라는 증거가 만졌다는 증거가 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만약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지. 네.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범죄들은 원래 이제 또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물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의 말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 날에 진술할 때 또 다르게 말했다가 중간중간에 사실관계가 자꾸 바뀐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볼 때에도 그게 얘가 하는 말이 맞을까 의심스러운 면이 있죠. 반대로 진술밖에 없는데 내가 자꾸 처벌이 되는 쪽으로 몰려간다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그 사람과의 나눴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그 다음에 전화, 뭐 이런 재반 정황 증거들을 또 그 사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여러 면에 있어서 이게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첫 번째 했다 안 했다, 만졌다 안 만졌다 이것부터 결정 짓고 가야 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만졌는 건지 안 만졌는 건지 이걸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 곤란합니다. 물론 술에 취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거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 했다면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전에 두 사람과의 관계, 그 일 이후에 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진짜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나 그럼 거짓말 탐지기 해줘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항상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많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진짜 그거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헌팅을 했어요. 헌팅을.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헌팅을 왜 합니까? 뭔 개? 농담이에요. 네. 저 혹시 윤 변호사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네. 헌팅 했던 전력이 있다면 저에게 꼭.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날 되게 좋은 하루의 관계가 끝났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너 나 이렇게 했다. 나는 이거를 합의한 적이 없다. 그때 모텔 들어갈 때 CCTV,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빨리 모텔 CCTV는 3일 만에 지워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거기 그럼 CCTV 경찰하고 같이 가야 돼. 경찰 안 가면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경찰이든 뭐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무조건 그 모텔의 CCTV 빨리 확보해야 되고 그날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모텔에 결제 누가 했는지 인근에 그 들어가는 길에 CCTV 있잖아요. 그거 다 쭉 길 따라서 이렇게 CCTV들 거기에 관할하는 구청, 시청에 그 정보공개 요청하면 또 줍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그
아니면 개인 가게 CCTV들이라든지 꼭 들어갈 때 같이 팔짱 끼고 갔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따야지. 뭐 기록들을 보면은 네. 피의자가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피의자가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운다.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죠?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가? 네. 왜냐하면 그 수사기관에서 뭐 어쨌든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진술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진술이든 뭐 고소인이었다면 고소인 진술이든 다 했잖아요. 했는데 피의자의 경우에 이제 피의자인데 이제는 기소가 됐으니까 법정에 세우겠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죠. 그래서 피고인인 경우에 피고인은 나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그러면 범죄 증거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말했던 것도 있고 물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럼 내가 그때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이 친구가 피해자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증거를 부동했어. 그럼 얘 말이 진실인지 뭔지를 법정에 와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러야죠. 어떤 뭐 성범죄 사건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도 보통 자기가 나가서 진술하는 거 원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쨌든 그리 분리시켜서 하고요. 부딪히지나 마주치거나 그럴 리가 없어. 녹음하는 건 뭐 괜찮기는 한데 그것도 그 들어가가지고 그 누구랑 관계하면서 그 녹음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적으로 정상이에요 그게. 그쵸. 다만 촬영은 불법이지만 녹음은 합법. 그럼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여기까지입니다.